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문식 농사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좀 근로자성 관련해서 노동자성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저희 좀 성공 사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 해요.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적용한 사례들, 성공 사례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사례에 나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좀 스스로 한번 탐구해보고 비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은 헬스 트레이너들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이 운동하는 분들 노동자성 문제는 정말 아주 오래됐고 지금도 되었고 사용자 쪽에서는 변화 양상도 보여주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 회피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에서 저희도 계속 쫓아가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성공 사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버전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새로운 유형의 버전들은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노동자가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땡길 수 있는 사업은 맞아요. 노동자들을 아닌 헬스 트레이너를 수십 명씩 고용해 놓고 이것을 노동자처럼 이용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 방법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죠. 오늘 먼저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 PT 트레이너 많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필라테스 강사분도 있고 운동이라면 각종 강사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처하신 환경이나 또는 노동자성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노무사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트레이너분이 퇴직을 했는데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PT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수업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 헬스장에서는 이제 그 회원이 수업이 다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취소가 되면 이제 해약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트레이너가 부담을 해야 될 수수료 때문에 회원들의 수업이 다 끝나야지만 수업료를 주겠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못 받은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과의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근로자가 맞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도 해결이 됐고 이제 퇴직금도 받았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트레이너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누가 이 회원을 영업을 하는지 이 부분이 하나가 좀 쟁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수업료를 누가 결정을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핵심적으로 봤었던 요소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최근 트렌드는 좀 근로자성보다 조금 진화는 하고 있어요.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법 외적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퇴직금을 상쇄하거나 발생한 각종 가상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좀 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끝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근로자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PT 트레이너 강사분들을 모집을 하고 순수한 용역으로 쓸 수가 없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은 PT 외에 다른 업무가 할 수가 없게 되고 즉 경영을 위한 다른 인력을 고용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없어요. 그 정도 매출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PT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각종 부가적인 업무를 이제 시키고 지휘 감독을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보통은 PT 트레이너한테 재량을 일정 부분 주긴 하잖아요. 전체 부분을 다 뺏진 않고 업무 시간도 약간 PT 트레이너들은 사실 널널하게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재량 여지는 있어요. 좀 다른 직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위치했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근무 스케줄을 짜는가가 좀 재량에 맡겨져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지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방법, 그 다음에 뭐 직무나 서열, 그 다음에 그 임금 배분 방식,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뭐 요소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업을 누가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데요. 이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자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PT 수업일 때만 출근을 하시고요. 어떻게 내가 PT 회원을 모집을 하느냐에 있어가지고는 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혹시 PT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로 인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이것보다 좀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센터에서 그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은 OT를 한 2번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OT를 할 때 트레이너를 붙여주고요. 그럼 이 트레이너가 이 2회의 OT라는 기회 동안 수업을 가르쳐 주면서 PT로 연결시키도록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가장 이제 근로자성으로 인정 많이 받는 경우가 PT 회원을 모집이 됐을 때 트레이너를 배정하는 것을 FC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하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다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T를 하고 싶은 회원들이 있을 때 이 사장님이 알아서 트레이너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OT를 진행을 하고요. 그 OT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사업주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정해진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근로감독관에게 수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회원이 들어오고 뭐가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찌됐든 OT라는 업무를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되는 수업을 무조건 해야 됐고 무료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회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한된 영업 이런 부분들이 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좀 큰 요소가 됐었고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성 사건이 뭐 그때 달라요 그래가지고 딱 규정화된 케이스를 좀 다 드리기는 어려운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예. 업무의 지휘 감독 방법, 그 다음에 이거 뭐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방법.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뭐 심지어는 뭐 기획안을 제출하고 기획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고요. 요즘에는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좀 가고는 있어요. 근로자성 싸움을 이제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고, 특히 트레이너나 운동하시는 분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노동부에 의해서 인정받아서 이 체불임금을 정산하고 이런 사례 성공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고민을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는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뭐 종전 처리해질 사건에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질 때까지 사용자가 포기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사업주가 문을 닫고 체당금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왔다 간 케이스, 그런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요. 왜냐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영역에 걸쳐서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냐 마냐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노동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뭐 노동부에서는 자신들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해서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근로자성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노동부를 거치지 않는 사건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동부가 오히려 사건 전체를 망쳐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서 아예 안 거치고 바로 어떤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방법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아시는 변호사님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노동부보다는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 변호사님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은 있고요. 왜냐 그러면
이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되고 결국 근로감독관의 의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건을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다 뒤집어서 어떻게든 해놓겠다라는 감독관도 저는 받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공무원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하고 땡처리하기 바쁘죠. 여러분들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까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뭐 좋은 감독관도 만나고 근데 이런 거에만 기댈 수 있겠느냐 좀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특히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근로자성 사건은 결국은 끝에 뭐라고 적혀있냐 종합 판단한다. 법률 요건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49대 51이 되면 이기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힘의 균형을 어떤 걸 가져오면 이길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임금, 업무 지휘, 명령 관계, 비용의 흐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일 수도 있고 정말 좀 판단을 좀 잘 해보셔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민은 많고 계속 발전된 형태로 가고 요즘에 새로운 유형도 나타났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즘 신유형으로 공증을 통해 근로자성 부인하는 사례 그것도 한번 네.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라고 내가 주장하는 경우 가령 이제 퇴직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봤던 케이스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헤어 디자이너가 사장님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게 되면은 그 문서만으로도 일정한 이제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를 한 헤어 디자이너가 이 문서가 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순간 사용자는 이 문서만으로도 이 근로자에게 2천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는 뭔가 상당한 부담감이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또 이 공증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불합리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누가 이거를 컨설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악의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위협을 가하는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할까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아직 정확한 판단을 받아본 케이스는 없지만은 2천만 원이면 무조건 인정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행력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들어옵니다. 바로 본압류가 시작되고요. 사실상 소송을 2개 이상 수행을 해야지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이런 정도 하는 회사는 좀 입사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정도 하는 회사는 정말 독한 회사인데 하여튼 이런 유형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근로자가 인정을 받더라도 다시 돈을 돌려내게끔 별 희한한 계약을 통해서 결국은 받을 돈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유형의 계약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면 그 위 수준을 사용자들은 설계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공 사례 드리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근로자성 사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대응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나가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나가는 만큼 저희도 따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모집하고 많이 고민을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케이스가 많고 유형이 많이 깨져야 이런 유형들이 결국에는 바뀌고 그런 유형들 하나씩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김남수 TV에서는 성공 사례,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헬스 트레이너, PT 트레이너 사례를 간단히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